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합당한 데 이어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이 분구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내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상황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 출신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입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였죠. 네. 제3지대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영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영 만들지 않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이제 개혁 미래당 공동 창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못하는 정부 견제와 심판을 우리가 하고 민주당이 이미 포기한 집권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역할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 견제 그리고 정권 교체 이거 전부 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길을 갈 때 서울을 갈 때 경부선을 갈 수도 있고 호남선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힘을 합해서 더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당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이 정권 교체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로 다시 모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대표가 정부 심판에 대해서 강조는 했지만 이 개혁 미래당이 합당의 진통을 겪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이 정부 견제보다 반 이재명으로 쏠리는 듯한 모양새에도 부담을 좀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이제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 정부는 우리가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고까지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곳곳에 검사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대선 전부터 우리 대선 후보와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무시무시할 정도의 검찰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민주화 정부 탄생 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끊임없이 탄압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법적인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로 결집돼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3지대 세력을 크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민주당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개혁미래당 계열이 있을 겁니다.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개혁신당 또 개혁미래당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 제3지대에 뭐 네. 규모가 있는 빅텐트를 칠 수 있을까가 일단은 관심인데요. 총선 앞두고.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명에 공교롭게 두 당 다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게 국민들의 기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1년 반을 생각하면은
1년 반 전에는 완전히 뿌리가 달랐던 두 당입니다. 과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지만 저는 뿌리가 다른 두 당이 어떻게 과연 합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총선 앞두고 지금 공천입니다. 공천이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컷오프 발표가 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뭐 컷오프 탈락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제 공천도 지역마다 공천 방식이 정해질 것이고. 근데 민주당도 지금 이제 뭐 당내 계파 갈등이 좀 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친명, 비명, 또 친문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3지대가 출현한 외부의 어떤 그런 영향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이 공천 갈등이 좀 많이 심해지다 보면 본선에서 결국엔 나쁘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안에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이 크실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가 지금 이번 총선의 목표는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정부 일방적인 부분을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천 때마다 각 당이 진통이 되풀이되었던 것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계파 간의 어떤 부분인데 과거에도 친묻, 뭐 친명,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강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미 당 밖을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내부에서 들끓는 것은 충분히 당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당과 좀 이질적인 의견을 좀 간극이 멀었던 분들이 나가신 마당에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간극 없이 잘 봉합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정치권의 큰 이슈였습니다. 23일에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이어서 오늘은 오찬으로 봉합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음. 이거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네네. 위법성이 있길래 고발까지 가야 되나 좀 네.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해 주시죠. 방금 봉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에서 약속 대련이라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도 대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선거법 위반 부분, 이것은 공교롭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할 때 당무 개입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수사를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두 분 다 법률가지 않습니까? 위법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굳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선거법 85조에는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대통령은 특정 정당,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지도 대련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저는 화마의 그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절규하는 것 TV에서 봤습니다. 아니, 정말 민생을 챙기고 싶으면은 그분들 가서 손잡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 찍게 하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특히 수도권이 격전지기 때문에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선거 개입, 선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어제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겁니다. 저도 이 윤석열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일 서울 가서 고발장 제출하는데 참여할 겁니다. 내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제 내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 이 거부권을 계속 지금 이제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거부권 행사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큰 이슈고 뉴스여야 하는데 너무 잦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썼던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내일 이것도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을 보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또 후속 대책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참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1년 8개월 동안 9번째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법에 있는 여러 대책들 중에 자기들 편리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하셨기 때문에 여당이 제일로 부담스러워하는 조사기구에 대한 부분을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참 국민들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 그리고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히 하겠다. 여러분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 고통을 겪고 끝내 진상 규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단언컨대 자신하건대 3년 반 뒤에 정권 바뀌면 반드시 이거 조사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특별법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정부 여당에서 거부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총선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것으로 심판을 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게 첫 번째 저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경기장도 또 경기 룰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국회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가 될 것을 대비해서 위성정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금 이미 뭐 위성정당 작업에 나선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뭐가 더 유리한지 뭐가 더 불리한지를 좀 따지고 있으면서 선택을 미루고는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운 80여 명의 의원들이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병립형 회귀 또 연동형 유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선거가 이제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시간이 되게 급박한데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의원님? 네. 지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그 병립형은 간명하죠.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하는 거. 근데 민주당은 왜 고민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에 유불리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립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기회가 봉쇄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양당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도 아시다시피 다당제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나 여당이 지금 양당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당의 입장도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당내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뉩니다. 이 결정을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의원님들과 또 하나는 지도부에다 일임하자는 의견에서 지금 팽팽하게 논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어떤 방식을 결정했더라도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체제이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진통이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이제 결론을 낼 거라고 인제 원내 지도부에서 인제 원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원내대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럼 이 저기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정말 고민하고 총의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국민의힘은 딱 결론을 정해 놓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선거구 획정안 또 이야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1 차안을 제출한 지 지금 2달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2달 전에도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 선거구 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순천이 지역구시니까 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속한 지금 선거구 순천이 게리맨더링, 소위 비정상적 선거구 분할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단일 자치단체를 분할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입니다. 근데 순천이 27만 8천 명인데요. 인구 5만 5천이 넘어가는 해룡면을 뚝 띄어 가지고 광양에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구 정상화를 저도 출마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도 사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문제는 저는 정상화될 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서부 지역이 지금 선거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인구수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사노촌의 또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1대 선거구처럼 게리맨더링 불합리한 선거구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경쟁 또 이 민주당 경선 또 지금은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이제 재선 준비하고 계신데 네네. 이제 뭐 어떤 분들 뭐 이렇게 만나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거 준비는 의정 활동에서 저희 선거구민들한테 성과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모레도 법사위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끝까지 지금 상임위를 합니다. 상임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거구민들에 대한 선거운동이다. 그동안 제가 이제 73년에 한을 푸는 여순법도 해결하고 정원박람회 특별법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지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이런 굵직굵직한 업적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손잡고 인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은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좀 전에 이제 법사위 간사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네. 20일 때 이제 총선이 거의 이제 20일 때 이제 국회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네네. 이제 끝나갑니다만 지난 4년에 대해서 많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장면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법사위 활동하시면서 어떤 것들 좀 기억에 남는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호남, 광주, 전남을 지키려고 하는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여기서 정말 몸부림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반기 때 한정공대법 할 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라도 사람도 좀 삽시다. 왜 전라도 사람 맨날 농사 짓고 고기 잡아 먹고 살아라는 거냐?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미래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 광주 과기원법, 거기 AI 영재고등학교입니다. 930억이 넘는 예산까지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난데없이 대구, 울산의 법이 올라오면 같이 합시다. 얼핏 들어보면은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 울산은 이번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호소를 한 게 말로 안 될 때는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우리 민주당 9명 의원 끌고 퇴장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저 혼자 들어와서 40분 넘게 1대8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국민의힘은 호남 발전을 매번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법안 심사를 할 때는 번번이 발목을 잡는가. 더 코미디 같은 현상도 있었습니다. 전북특별법 만들 때 법사위원장이 대놓고 잡아 이런, 아니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말이 됩니까? 사실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기억 남는 것은 우리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거, 이것은 아마 제가 무덤에 갈 때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보면 이제 뭐 특히 이제 호남의 미래를 위한 그런 법들, 입법 활동에 네. 대한 그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 성과도 있지만, 아 이건 좀 내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거 좀 두고두고 생각난다 싶으신 게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달빛철도법이 지난번 법사위 통과됐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KBC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BC 공이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상정을 안 시켜야 되는데 말로는 상정합시다 합니다. 저희들 만나면 그럽니다. 그런데 KBC에서 유유적절하게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끌어내 주셨어요. 이 달빛철도법 8조 7,7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동서화합하고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사랑기부금법,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어코 좀 통과시킬 그럴 각오를 갖고 전략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건 의대입니다. 우리 30년. 아니 어떻게 17개 광역 시도 중에 전남만 의대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의대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역 현안 중에서도 이제 이 전남에 의대 유치하는 문제가 지난 4년 내내 큰 이슈였습니다. 자, 정부가 근데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아마 2월 1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예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일단 그 기존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요구해왔던 의대 설립 요구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우선은 있는 의대에서 늘리겠다. 전남도민 500여 명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지역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또 의과대학 신설에 합을 맞춘 상태입니다. 좀 이례적인 아이디어였고 또 네.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의원님도 이제 작년 10월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호소하신 적이 있고 또 삭발까지 네,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삭발까지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이제 그때 삭발하셔서 네네. 출연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네. 나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그럼 이 지역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그러면은 정원 확대를, 기존 의대 확대를 가지고는 전남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도민들이 국회에 와서 절규를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이, 사실은 작년에 이미 정부가 확대를 하겠다고 해놓고 미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총선 전략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권, 의료권을 받을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이 호남을 생각한다면 의대를 전남에 신설하는 부분을 이번에 발표해 줘야 합니다. 아까 이례적으로 순천대, 목포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지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융합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하나의 의과대학 면허로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부권, 서부권은 또 의료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산재와 이쪽의 도서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우리 전남의 의대를 신설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끝내는 못 견디고 해결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의대 신설 문제는 이제 뭐 기한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또 혹은 지역 안에서 또 이 문제는 어떻게 계속해서 꾸려 나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16개의 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법이 나와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의대 신설에 시급하다. 최근에 지금 우리 주요 언론에서 해외의 여러 사례들, 우리는 지금 그걸 공공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사를 상주시켜서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받는 거, 이 부분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여기에 역행을 한다면은 22대 국회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이것을 입법화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앞장설 겁니다. 네. 자,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역민분들에게 못다 하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기대도 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우리 전남 도민들, 순천 시민들의 기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비전 있고 청렴한 정치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 뜻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든 파장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일요일에 회의를 열었는데 대통령실에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하겠다. 9조랑 85조 위반,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그리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 위반했다고 고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고발해야죠.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개입한 것은 네.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네. 또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하고 네. 이관섭 비서실장도 고발해야죠. 물론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면은 네. 공소권이 없다고 하지만 퇴임 후에 해당이 되잖아요. 서영교 관건선거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고발 대상자, 고발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고발을 해도 검찰, 경찰이 당장 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단 고발을 하고 네. 만약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검찰에 조사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이 네. 법을 위반했으면은 대통령도 네. 비서실장도 고발해야 된다라고 밝힌 서영교 위원장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서 사퇴 요구 받았냐 물어봐야 될 텐데 이게 본인이 답하는 게 검사 출신인데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 텐데 수사기관에서도
나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 받았다 그런데 거부했다 이렇게 진술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먼저 밝혔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서 알려진 거예요. 즉 되치기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현직 검찰 때는 핸드폰 포렌식 안 하려고 비밀번호 안 줬지만은 네.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어떻게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현역원도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야당은 대표도 수십 차 불러가고 네.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한다? 마치 김건희 디올 빼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국민이 네. 용납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를 않는데 굳이 고발 대상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이 위법을 했으면은 재임 중에는 받지 않지만은 네. 임기 후에 조사의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관섭 네. 비서실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사를 해서 대통령께서 개입이 됐다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네. 또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임기 후에도 네. 조사를 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요? 돼야죠. 돼야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뭐 자기들도 네.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니까 소환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네. 자기들은 하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안 한다? 이건 아니죠. 이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당연히 영향이 있죠. 어떤 점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성을 일탈해서 개입을 했고 특히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국민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뭐 물어보니까는 사퇴 요구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한 이상 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퇴 요구를 누가 했는지 주어가 여기 지금 아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일종의 법꾸라지 아니에요.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네.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만 법꾸라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도 하지 않게 피해 나가고 지금 주어가 없이 받았다고 하면은 밝혀내야죠. 그건 검찰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검찰이 그걸 하겠느냐는 거죠. 왜 검찰이 안 해요? 검찰이 하지 않으면은 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검찰이 아니죠. 법치주의를 망각한 검찰이 되죠.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조항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법대로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특히 법조인은 더 강한 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은 이제 뭐 해외 유명 언론들도 관심 갖고 지금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뭐 영부인 디올백이 집권당을 흔들고 있다, 뭐 국가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제목들이 대충 다 이렇던데 그 기사 관련 기사들 좀 보셨나요? 아니 제가 지난 주말에 네. 해남반도 진도에 있으면서 보니까 모든 해외 언론들이 심지어 남미 뭐 페루 이런 데서도 보도. 페루 이런 데서도 디올백 문제로 네. 거론하는가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네. 세계적인 월스트저널, 네. 로이터 통신, 타임에 이어서 영국의 네. BBC 방송도 디올백 문제 2,200달러짜리 핸드백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린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엉망이다. 네. 그래서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외교를 하죠? 아니 네.
119대 29 부산 아, 엑스포 유치도 개망신을 당하더니 아니 영국의 찰스 네. 왕 초청으로 국빈 방문해서 황금마차 타고 어쩐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네. 그 영국에서 2,200달러짜리 디올백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외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예. 그 뭐 사과한다? 네. 어쩐다 이런 술수를 부리지 마라. 음. 어려울 때일수록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도로 가라 했어요. 정도가 뭔가요, 여기서? 정식 네. 길로 가야 된다. 음. 사수를 부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저는 네. 이런 해외 언론들로부터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네. 특검으로 가서 이러한 것이 밝혀지고 디올백 문제도 밝혀져야 된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뭐 해외 언론에까지 나가고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더 당할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서 또 뭐 사과를 하고 뭐 특검을 하고 해서 더 일을 뭐랄까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은 네. 해외 언론들도 그렇게 망신을 주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해외 순방 외교가 시작될 건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까요? 동행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꼭꼭 숨나요? 아, 외국 나가면은 외국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 디올백 받은 영부인 왔다. 망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유무죄를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네. 더욱이 지금 현재 대통령 네. 연두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음. KBS하고 네. 약속 대담 음. 해가지고 여기서 털고 간다? 이것은 불타는 불섭에 네. 휘발유 끼얹는 역할이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의혹이 정폭돼가지고 저게 뭐냐? 대통령이 왜 저러냐? 김건희 여사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논란에서 진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게 뭐 더 나올 의혹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받은 거 그냥 받았는데 뭐 그때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뭐 처신을 좀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애초에 왜 털고 안 갔는지 뭐가 더 있는지가 궁금하고 하나는 조선동화 같은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고 코치를 계속 하는데 그걸 왜 굳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대국민 사과하고 탄핵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영부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목사님이 나올 때 보니까 또 사람들이 기다리더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의심하고 네. 의혹을 가지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털고 가야 된다. 밝히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뭐 목사가 갖다 준 디올백 말고 뭐가 더 줄줄이 더 아니, 뭐가 있으면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그거 더더욱 못 있다고 받는 거 아닌가요? 얘기했다가는 또 이제 네. 고발당하는데 고소당하는데 네.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나오는데 그러다가 하면은 네.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의혹이 있으면은 털어버려야 돼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네. 임기 중에 털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네. 대통령이 바뀌고 음.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건 아니잖아요. 네.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마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뭐 주로 친명들이라고 하는데 그 나오시면 안 된다. 나오면은 뭐 선거에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뭐 압박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꾸 분열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하는 이분법적 해석도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특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하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음. 국정원장, 네. 검찰총장, 경찰청장, 네. 국세청장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이른바 네. 이 권력기관의 장을 네. 비서실장이 개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네. 대통령한테 직보하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네. 민정수석을 통해서 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음. 비서실장한테는 네. 저희들이 직보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민정 라인에서 이루어진 거지 제가 임명될 때도 민정 라인에서 이루어진 거지 비서실에서 통보가 없더라.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됐든 네. 지금은 친문재인 반문재인 어디 있습니까?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뭉쳐야 산다. 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뭐 정치적 양심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앉혀서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염치가 있으면 어딜 또 나오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만든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희도 네.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는 국정원장이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해결하자 네. 하는 얘기를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때마다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법무부 장관과 네. 검찰총장 또 법무부 장관과 비서실장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일은 조금 듣기는 했지만은 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뭉쳐야 산다. 네. 지금 여기서 왜 흩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네. 나가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지만은 다른 진영으로 나가니까 이성성한 호랑이 아니요. 지금 그분들이 네.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매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난 못하고 네. 이재명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김대중 당이다 이렇게 하는 판국에 자꾸 분열을 하면 안 이 된다. 살짝 헷갈리는데 임종석 노영민 실장이 나오는 게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게 분열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노영민 임종석 네. 비서실장이 본인이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네. 본인이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당내 경선 과정이 있잖아요. 네. 경선에서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네. 50% 당원 50% 여기에서 패스가 되면 즉 공천이 되면 공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특히 모든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민주당이 다 단결해서 통합해야 되는 이 판국에 네. 친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안 된다. 그럼 법무장관은 돼야 되나요?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이 과거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오면 이 정권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야 되는데 이게 전임 문재인 정권 대 현 윤석열 정권 구도가 약간 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우려하는 저는 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제가 출마하면은 네. 김대중 정권 심판론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비대위원 회의에서 그 임종석 실장 그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는데 거기를 콕 집어서 이제 그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를 거론하면서 경제를 살릴 사람이 뭐 임종석, 윤희숙 둘 중에 누구냐 이런 말을 굳이 한 거는 어쨌든 그 나오는 걸 계속 뭐랄까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마포도 그렇고
돈은 뭐 계양을도 수도 그렇고. 그렇고 계양도 그렇고 이렇게 자격 공천을 시키니까 네. 그 출마자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지만은 네. 국민의힘에서 네.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공천하는 것은 그쪽 일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는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는 경선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네. 공천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네. 국민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자격 공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겠느냐. 마치 네. 지금 친명 그룹들이 비명 네. 의원들 현지에 가서 내가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까봐야 하는 거다. 가봐야 알죠. 이 박지원도 네. 해남안도 진도에서 공천이 된다 안 된다는 누가 알겠어요. 까봐야 알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까봐야 한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열어봐야 안다로 이거는 그렇죠. 순화를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도 네. 장갑 벗어봐야 몇 타치인지 알고 예.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지금 공격을 해봐야 네. 막말로 서로 손해다. 그러니까 제갈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뭐 흔들릴 필요 없이 민주당은 그렇죠. 예, 그렇게 민주당 아니, 길을 내가 출마를 했고 네. 민주당이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네. 물론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